네, 안녕하세요. 무비썸 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저는 이지형입니다. 사실 이제 부산행에 관해서는 이게 국내 첫 시사를 막 이제 뚜껑을 연 상황이긴 하지만 똑같은 영화제에서 이제 미드나잇 스크리닝으로 상영이 돼서 현지에서 오는 소문들이 워낙 좋아서 사실 기대가 많았는데 진짜 영화 재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드나잇 스크리닝이 뭐예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서. 네네. 영화제마다 이제 분위기 같은 걸 이제 띄우기 위해서 칸 영화제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정장하고 어렵게 보는 그런 예술 영화들이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좀 더 대중적이면서 심야상에 맞는 영화를 해서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거기에 최적화된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제 배우에 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 볼 텐데 절반을 공유 씨 얘기를 하셨어요. 네. 공유 씨를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전 잘생긴 남자 배우 별로 안 좋아해요. 배 아프기도 하고. 네네. 근데 이번에 공유 씨를 보면서 와, 이런 사람이었나? 마냥 그렇게 막 잘생긴 남자 배우의 느낌이 안 들었고요. 나이를 너무 잘 먹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여름 시즌에 그야말로 가장 큰 대작 중의 대작 한국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온전히 중심에 박혀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제 입장에선 정유미 영화거든요, 그냥. 여태까지 공유 얘기해놓고 무슨 이제 와서. 아니, 제가 정유미 씨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 정유미 씨가 이런 캐릭터 연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야, 윤성아. 아, 진짜 시끄럽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한테 밀리지 않고 커플인데 네. 심적으로 우위에 서서 콜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 네. 뭐 여기까지 이제 공유 씨랑 정유미 씨 얘기는 하고 네. 저는 이제 마동석 씨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네. 마동석 씨 하면 우리가 이제 제 허리둘레 정도 되잖아요. 그분 팔둘레가. 그러니까 제가 CG 같아요. 뭐 원래도 좋은데. 그렇죠. 네. 뜯어질까봐. 마동석 씨의 그 굉장한 그 육체적인 완력을 이용해서 좀비들을 퇴치하는 그런 장면이나 정반대로 그 캐릭터가 아주 귀엽게 굴 때 느껴지는 굉장히 그 우리 마음의 풋풋함, 훈훈함,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다.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이제 마동석 씨가 영화에서 너무 잘 했다라는 느낌이 든 거죠. 현재까지 마동석 씨가 나왔던 아마 모든 영화 중에 가장 임팩트가 크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김수환 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영화를 찍을 때 작년이었으니까 만 10세, 특히 이제 막판의 관객을 울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최근에 영화들 보면 쟤는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데 저런 연기를 할까 싶은 영화들이 많았어요. 차이나타운에서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박흥식 감독의 두 영화 뭐 헤어와 같은 작품 또 뭐 협녀 같은 작품에서도 그랬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들을 찍었던 윤가은 감독이 오래전에 김수환 양과 같이 찍은 단편 중에 콩나물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때 보면 정말 아이가 요만한데도 불구하고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정말 잘 컸으면 좋겠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지금 연기력이 너무 좋아서 꼭 잘 성장했으면 성형하기에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장르 영화에서는 악역이 필요한데 악역 중에 악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김의성 씨. 네. 김의성 씨가 눈이 크잖아요. 뭐 쌍꺼풀이 아무튼 좀 가로로 길고 큰 눈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흥분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 이런 면 계속 눈알이 빠질 것 같은 연기할 때가 있어요, 막. 네네네. 그때 보면은 정말 연상호 감독 네. 애니메이션 중에 사이비에서 눈 팍 터질 것 같은 표정이랑 똑같아요. 지금 연상호 감독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쪽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연상호 감독의 이전 애니메이션들도 다 보셨죠? 아는 돼지의 왕 사이비 장편은 다 보신 거네요. 이거 다 본 건가요? 네네. 장편은 2편이니까. 그 두 영화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독특했어요, 그냥. 적어도 우리나라 시내에선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전 사실 연상호 감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두 편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본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스토리가 굉장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강렬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두 편 모두 사실상 극영화로도 찍을 수 있는 영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연상호 감독은 극영화를 찍게 되면 어떨까에 대한 굉장히 큰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나왔던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배우들에 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이제 좀비 영화니까 좀비 영화 장르 영화로서도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전에 혹시 뭐 기억나시는 거? 기억나는 게 없어요. 월드워 Z 이런 거 생각 안 나세요? 솔직히 못 봤고요. 다른 것들은 봤는데 네네.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 좀비 영화 좀 우습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좀, 예. 무서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저분들이 연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굉장히 웃기죠. 그 조악함이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조악함을 즐길 수 있어야 진정한 좀비물의 아. 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부산행에서의 좀비들도 약간 어떻게 보면 네. 약간 우스꽝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르를 즐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취향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친숙해요. 군복도 입고 있고, 뭐 야구 잠바도 입고 있고. 그냥 보통 우리가 일상에 있는 이런 패션의 옷들이 있잖아요. 재밌다, 친숙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그 항상 외색이 지쳤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외색? 좀비 하면 너무 외국의 서양의 것. 외색? 네, 외색. 외색이 아니고 외색이요? 예. 네네네. 머릿속에.
사실 좀비 장르라는 것 자체가 좀 비교적 신흥 장르예요. 그러니까 좀비 영화 중에서 사실상 원조라고 해당하는 작품이 보통 조지 로메로라는 이제 걸출한 감독이 있는데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60년대 말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한 50년이 안 되는 그런 좀비 영화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물론 그전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상황인데 이 좀비 영화는 태생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영화였어요. 예를 들어서 60년대 어떤 베트남전에 관한 부분 혹은 50년대 메카시즘에 관한 은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조지 로메로 영화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영화가 굉장히 정치적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네. 사회 비판적이고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직설적인 공박이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이 장르하고도 굉장히 사실은 잘 맞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중반, 90년대 들어오면서 그 컴퓨터 게임 하시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바이오 하자드 같은 거, 네. 하우스 오브 데드 같은 데서 이게 좀비물이잖아요, 일종의. 네. 최근으로 보면서 이제 이 영화 이제 빅히트작이 브래드 피트가 만든 영화가 있었죠. 바로 월드 워 Z. 네. 저는 시각 스타일에서 아마 많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이렇게 추측이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월드 워 Z를 보시면 가장 압도적인 게 그 영화 중반에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장면이 나오는데 좀비가 마치 개미떼처럼 엄청나게 올라서 그 북을 넘치듯이 성벽을 타고 넘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아. 근데 그런 그 장면에서의 그 좀비들이 그때로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것을 이 영화에서 이제 많이 가져왔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장면은 이제 비행기 안에서의 장면이 있습니다. 뒤에서 좀비들이 습격을 하는데 좀비가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앞칸에 있는 사람들은 좀비를 모르다가 그 통로를 막 가방으로 막고 그러면서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 예. 그런 과정 같은 것이 이제 좁은 기내에서의 상황이 기차에서의 이 영화의 상황하고 흡사해 보인다. 또 하나는 이제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저는 우주전쟁이 떠올랐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우주전쟁이라는 작품인데 그 영화도 네. 참 좋죠. 거기서 보시면 스토리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거기서는 이제 탐 크루즈가 부인하고 이혼한 상황인데 여기서는 이제 별거한 상황이죠. 이혼한 상황인데 부인이 보스턴에 있어요. 근데 어떤 큰 사건이 생기게 되니까 두 아이를 전처한테 데려다 주는 그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남자가 부산에 있는 아내에게 자기 딸을 데려다 주는 여정을 갖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구조가 똑같고요. 예를 들면 인물 성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주변에서 이렇게 좋은 대접을 못 받는 남자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아이들이 그 아빠를 마음으로 따르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설정도 똑같고 네. 그다음에 아빠가 무심하다는 설정이 우주전쟁을 보시게 되면 아이한테 땅콩 버터를 발라서 빵을 주게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땅콩 알러지가. 근데 그거 자체를 아빠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알고 충격을 받거든요. 근데 비슷한 장면이 이 영화에도 있죠.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선물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선물을 불과 어린이날 했던 것을 다시 또 선물을 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스토리 부분에서 가장 떠오르는 건 우주전쟁. 시각적인 스타일에서 가장 떠오르는 건 월드 워 Z.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더라도 네. 영화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고 한국 영화로는 뭐 아무래도 괴물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초반에 도입부의 방식 혹은 이런 총체적인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국가가 구성원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함과 네. 심지어는 사악함을 보일 때 그 구성원들이 가족의 힘으로 그것을 사투를 벌이면서 자기 가족을 지켜내려고 하는 이야기라는 측면에서도 괴물하고 비슷한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신 뭐 기억나는 스펙타클한 장면? 열차 칸칸이 이동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수많은 칸 중에서 아이디어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네 그런 장면들이 많았죠.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했구나. 네. 너무 재밌어서. 차라는 게 굉장히 영화랑 잘 어울리는 그런 이동 수단이에요. 일단 영화 역사상 영화 카메라가 최초로 찍은 장면이 기차입니다. 그게 1895년에 루미에르 형제의 기차의 도착이라는 영화니까. 일단 기차를 갖게 되면 기차에서의 어떤 방향성 같은 게 굉장히 맹목적으로 됩니다. 앞에서 뒤로 가거나 뒤에서 앞으로 가거나. 네. 그다음에 또 기차 안에 그 상황은 약간 폐소공포증을 자극하는 공간이 굉장히 좁은데 그 안에 수많은 좀비들이 있고 그걸 뚫고 가야 된다는 상황 자체가 주는 굉장한 스릴이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고 재밌는 건 이게 단조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조로움을 어떻게 하냐면 이 좁은 공간 안에서도 또 좁은 공간. 아, 대표적으로 예. 화장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공간 활용을 통해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건 좁은 공간에 좀비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어 갇혀 있는 상황. 네. 그것을 밖에 플랫폼에서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상황. 영화에서 보면 이제 대전역의 상황이 그렇고요.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되기도 하죠. 천안역에서는 플랫폼에서 좀비들이 사람들을 습격하는 아비규환이 벌어지는데 그 안에서는 또 그것을 바깥을 보게 되죠. 이런 식으로 기차 안팎을 좀비와 인간을 서로 바꿔가면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흥미롭다는 네.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뭐 좀비라는 게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좀비의 재앙이 일어나면 이 영화 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좀비가 처음으로 사람이 덮치는 게 나오는 게 수환이가 기차가 막 예. 서울역을 떠날 때 옆을 딱 보니까 갑자기 좀비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확 덮치는 장면이 네. 불쑥 나와요. 그럼 그게 뭔지, 내가 본 게 좀비인지 아닌지 의심스럽지 않겠어요? 네. 마찬가지 상황으로 두 번째로 좀비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이 심은경 씨가 네. 그 여승무원을 올라타서 물어뜯는 가운데 그 여승무원은 비틀비틀하면서 그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게 하필이면 고등학생들이 타고 있는 칸이죠. 그럼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이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장난하나? 혹은 뭐 몰카인가? 아니면 이게 실제 상황인가? 그렇게 뭔지 모르게 실제 상황에서 재앙에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영화가 너무 잘 묘사하는 것 같다는 거죠. 네.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그 대중영화로 추구한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저는 스피드와 스릴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스피드에 관련해서 본다면 일단 좀비들이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질주를 하는 수아, 너 왜 꼼짝 말고 잠깐 있어? 아무도 없어. 안 돼요! 내 친구가 사실 좀비 영화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그 느린 움직임, 그 뇌 없음, 아, 뭐 이런 맞다, 거, 맞다, 맞다. 이런 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오면 사실 좀비는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연락이 뛰어서 도망가면 됩니다. 그러면 좀비가 못 쫓아와요. 원래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80년대 제가 알기로는 바탈리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너무 무섭게 봤는데 좀비가 최초로 질주하기 시작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중적인 영화로는 28일 후라는 영화를 보시면 네. 좀비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질주하죠. 그래서 이 좀비 영화에 없던 그 스피드가 이 장르에 이제 추가가 되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정말 엄청나게 뛰죠. 굉장히 빠르고 네. 수많은 좀비들이 계속 닥쳐오니까 끝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이 영화 속의 좀비는 사실상 쏟아진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 실제로 쏟아지는 장면도 있고 그래서 그 좀비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인산인해가 좀해? 그렇게 말해야 되는군요. 네, 네. 좀자 어떻게 쓰나 한자로 어쨌건 네 정말 그렇게 갑자기 압도적으로 철학자 같으세요. 네, 그렇게 밀려오는 장면에서의 그 공포감이나 스릴이다 혹은 시각적인 뒤집어서 말하면 쾌감 같은 것이 굉장하죠. 네. 근데 저도 그 스피디함이 뭐 네. 좀비뿐만이 아니라 딴 생각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빈틈이 정말 없다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롯에서도 엄청난 스피드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열차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상황은 주변에서 전화로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기장을 TV 뉴스로 통해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일반적으로는 뭐 부산에서 쑥대밭 나고 뭐 서울에서도 쑥대밭 나고 이런 걸 막 넣어주고 남은 사람들의 운명 이런 걸 막 이렇게 끼워서 보통 넣게 되는데 이 영화는 그걸 다 빼버렸죠. 그리고 플래시백도 없어요. 맨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번에 약간 최루적인 플래시백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면은 현재 시간에서 그냥 줄다름 쳐 나가고 공간도 기차 안으로만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좀비의 질주, 그다음에 플롯의 질주, 기차의 질주 이런 것들이 엮여서 와 하고 넋을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오락 영화가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한 게 궁금한 게 생겨서 네네. 제가 웬만하면 이제 그 평론가님 이야기하는 거를 97.5%다 이해를 해요. 네. 근데 플래시백이 뭐예요? 아 플래시백. 죄송합니다. 네. 단어로 이거 좋아. 이거 아주 좋아. 왜냐하면 본인은 너무 익숙하니까 네. 그 말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게 진짜 진정한 알을 가진 사람만이 갖고 있는 용기죠. 진짜 호기심이 좀 있어요. 아무튼 네. 어쨌건 예. 뭐 물어봤죠? 뭐요? 아 플래시백. 예, 플래시백이 네네. 아니 뭐 당연히 그러실 수 있고요. 플래시백은 그러니까 현재로 만약에 스토리가 진행된다고 칠 예. 때 과거의 일들을 과거 회상 장면 별거 아니죠. 정말 별거 아니네요. 머리에서 반짝하는 것처럼 아. 뒤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 드물 플래시백만큼 많지는 않지만 정반대로 미래 일들을 잠깐 보여주는 영화들도 있어요. 그런 건 플래시 포워드라고 하죠. 이게 더 멋있다. 저는 플래시 포워드. F가 두 번 들어가니까 발음이 예. 이거 다 아시는 단어예요? 딱 고개 돌리는 거, 고개 돌리는 거 봐. 여기 지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 뭐 주제 얘기 이런 얘기를 깊숙이 들어가 보려면 스포일러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해야죠. 네. 자, 소독을 쓸까요? 사운드 온. 야 이건 뭐 거의 본투비 부르죠? 아, 네.
챗 베이커예요. 엄청납니다. 이게 바로 플래시백이에요. 네, 방송의 플래시백. 아, 지난번 시간을 탁 떠올리게 하는. 와, 네, 멋있다. 멋지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토리에 관해서 얘기를 예. 해볼 텐데 한국 관객들 입장에서 보면 참 마음 편하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은 영화가 뒤로 가면 갈수록 마음이 그냥 좀비가 끔찍한 것보다 그런 것들이 더 끔찍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죠. 떠오르는 사건들 굉장히 많았죠. 그 고립된 기차가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뭔가 전대미문에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고는 있는데 열차 안에 사람들은 휴대폰이나 뭐 인터넷으로만 접하게 되고 거기서 오는 답답함들이 초반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사회의 어떤 구체적인 환부를 이렇게 지적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이루어져서 사실은 한편으로 굉장히 용기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착잡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세월호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애초에 시작 자체가 참극이 일어나는 첫 번째 칸이 고교생들로 가득한 칸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당연히 염두에 둔 설정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극 중에서 아이들은 일방적으로 어른들의 탐욕이나 이기심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으로 그려진다든지 극 중에서 이제 최우식 씨가 연기한 고교생 캐릭터가 그 열차칸에 올라타서 나만 타고 친구들은 다 죽었다고 그 죄책감에 울먹이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뭐 4월 16일 같은 걸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마음 아픈 부분들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영화가 코멘트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상호 감독이 가장 힘을 줘서 만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오락 영화로만 즐기기 어려운 처연함 같은 게 여기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 중간에 이제 공유 씨가 그 대전역 쪽 가기 전쯤에 네네.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네. 군대가 동원이 됐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와 자기 딸은 살아야 되니까 민 대위한테 네네. 전화를 해서 네. 내가 대전으로 갈 테니 우리를 좀 살려줘라. 네, 정보를 좀 달라. 예, 네. 그런 통화를 할 때 참 먹먹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 보는 것 같고 그런 식의 요소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이 영화에서 이제 노숙자의 존재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관객을 시험 들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초의 여자 좀비는 여자 화장실에 있죠. 근데 그 바로 옆 칸에 누가 있냐면 남자 화장실엔 노숙자가 있어요. 네. 그럼 관객 입장에서는 바로 직전에 여자 화장실에서 좀비화되는 걸 봤거든요. 네. 그리고 남자 화장실에 노숙자가 있는 순간 관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좀비인가?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두 가지를 매칭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노숙자에 대한 우리가 가뜩이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에다가 이 좀비라는 상황을 더 씌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노숙자라는 캐릭터를 관객 입장에선 저게 장르적으로 좀 있으면 좀비로 변할 텐데 하는 방식으로 보게 되죠. 예. 근데 영화는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숙자는 오히려 뒤에 가면 가장 숭고한 희생을 하는 캐릭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시험이 한 번 더 있어요. 중간에 보면 실ong이로 이렇게 해서 탈출하려고 할 때 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불이 켜져 버리죠. 좀비들은 갑자기 보이게 되니까 찾아가지고 막 찾아오는데 그것이 이제 열차 그 의자 뒤쪽에서 비출 때 왼쪽에는 공유가 있고 네. 오른쪽에는 노숙자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좀비가 있죠. 그 상황에서 관객을 사실은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공유 혹은 노숙자 둘 중에 누구라고 묻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영화의 고비고비마다 대전역에서 노숙자가 공유를 따라오려고 할 때 관객 입장에서는 성가신 느낌이 들거든요. 주인공이 좀 살아야 되는데 저 어떻게 갑자기 위험한 일을 저지를지도 모를 것 같이 보이는 노숙자가 따라와? 그러니까 스토리가 방해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숙자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런 편견들을 사실은 관객들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 노숙자는 전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장면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 영화가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건 좀비들의 무서움이 아닌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이쪽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혹시 또 뭐 이야기와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저는 그 김수환 배우가 이제 하계회 때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처음에 그땐 잘 몰랐거든요.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알로하호에. 또 부르잖아요. 네네. 그때 맞다 저 노래 알로하고엘 불렀던 거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제가 그 노래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노래 의미가 보면은 지금 하와이가 이제 미국의 주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하와이 왕국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하와이 왕국이 우리나라 조선 왕조 마지막이랑 정말 역사가 많이 닮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마지막 왕이 릴리오 칼란이라는 여왕이에요. 네네. 근데 그분이 싱어송라이터예요. 아.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취미로. 네네. 그때 나라를 잃은 슬픔을
표현해서 만든 노래가 알로하 웨이라는 곡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건 몰랐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알기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냥 이별을 이별 다시 아쉬워하는, 만나자. 예. 네. 그 속뜻은 나라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는 곡이고. 왜 알로하였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네. 뭐 하나 힌트를 주신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제 터널 속에서 오느라고 역광 때문에 또 안에가 어두우니까 실루엣이 돼서 두 생존자가 걸어오는데 네. 그게 감염자인지 아니면 인간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란 걸 어떻게 존재 증명할 것인가? 노래로 증명을 하는데 그렇게 죽은 아버지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노래에 담아서 부르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를 증명하게 된 모티브로 쓰였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 부르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었고요. 좋은 얘기 쫙 했는데 사실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약간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가 뭐죠? 마지막- 정유미 씨가 화면 분량 적은 거? 아 그게 좀 굉장히 실패적인 거. 네. 마지막에 이제 그 공유 씨가 울면서 딸이 태어났을 때 회상하는 짤막한 장면이 있거든요. 아까 그걸 뭐라 그랬죠? 플래시백. 발음이 괜찮았나요? 네, 하나만 알려주면 바로 또. 플래시백. 예. 근데 그게 이런 말 해도 되나? 네, 되게 고급스러운 영화 보는데 이런 말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네. 돌잔치 영상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아마 그 장면이 특정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어떤 약간 개인의 사건에서의 신화적인 순간이라서 그렇게 연출을 했을 텐데 네. 저도 그 장면에서 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두 가지 점인데 하나는 한국에서 여름이나 겨울에 빅시즌에 개봉하는 규모 큰 영화는 다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건가? 저는 이것이 만든 분이 염상호 감독이라고 생각하면 더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상호 감독은 그 반대편에서 굉장한 영화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이전에 두 애니메이션이 비대중적인 가운데서도 자기 할 말을 아주 섬뜩하게라도 하는 그런 굉장한 스토리텔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이 첫 영화를 만드셨는데 연상호 감독 영화에서까지 내가 이런 장면을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후반에 등장하는 그 초려적인 장면들 같은 것은 감독의 무능함이 아니라 감독의 선택으로 보여요.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르 영화에서는 인물을 아주 깊숙이 탐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인물들은 지나치게 장기판의 말처럼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즐기는 것이 마동석을 즐기는 거지 마동석 씨가 연기한 극중 캐릭터를 즐기는 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기능적으로 딱 둘이 딱 나뉘어져 있죠. 어떤 최소한의 공감과 휴머니티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들과 전혀 그렇지 않은 인물들이 나뉘어 있는 상태로 영화가 이제 아주 편하게 구동을 한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극중 인물들을 다루는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이제 평면적이고 도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있으세요? 하나만 더 붙이면 음악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음악 괜찮으셨어요? 음악 알로하우예요? 아니요. 이렇게 전반적인 영화 음악. 소리 사용은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사운드. 예, 사운드 같은 경우는 네네. 커튼 걷는 소리, 네네. 뭐 좀비의 막 끈적끈적한 소리. 그때 입체적으로 너무 녹음이 되게 잘 됐다, 잘 만져졌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음악에 관해서야말로 그야말로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취향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전제하고요. 음악이 사용이 지나치게 관습적이라고 느껴졌어요. 특히 이제 그 세 남자가 이렇게 팔에 테이프 두르고 진격하면서 상황이 여러 번 바뀌잖아요. 그러다가 네. 마동석 씨한테 안 좋은 운명이 닥치기도 하고 그럴 때 음악이 바뀌는 음악 혹은 진격할 때 음악 그 다음에 김수환 양이 아빠 가지 말라고 울 때 깔리는 피아노 음악 뭐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반대쪽이 아니었을까 그런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는 뭘 들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그 네네. 개인 차이고 저는 좀 관습적인 네. 걸 좋아해요. 제가 감동받는 부분도 그런 울타리 안에 있는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단점들을 이야기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지금 아마 이 영화 아쉬운 얘기가 끝난 거죠.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예. 더 할까요? 아니. 자, 무비썸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